소피아가 떼쓰는 나이가 되었던 여름은 비가 오고 추워서 삐치더라도 밖에 있기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 때로 소피아는 할머니와 카드놀이를 했다. 두 사람은 경쟁적으로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저녁에 카드놀이를 하다 보면 언제나 다툼으로 끝났다.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상한 일이다. 할머니는 자기가 떼쓰는 나이일 때 어땠었나 더듬어 보았지만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보기 드물게 순하고 착했던 아이뿐이었다. 워낙 똑똑했기 때문에 떼쓰는 나이를 85살이 될 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사실을 벌써 알고 일단은 몸을 사리기로 했었다. 무민 시리즈로 잘 알려진 핀란드 동화작가 토베 얀손의 소설 여름이 책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소피아는 세상을 떠난 엄마 그리고 일하느라 바쁜 아빠와 떨어져서 할머니와 여름 내내 섬에서 지냅니다. 소피아가 떼쓰는 나이가 되었던 여름이란 아마도 사춘기를 의미하겠죠. 괜스레 마음이 상하고 쉽게 짜증이 나고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에 이유 없이 억지를 부리던 그 시절. 그런데 소피아가 떼를 쓸 수 있는 건 받아줄 누군가가 있어서입니다. 카드놀이를 하다 소피아와 다툰 할머니는 자신은 순하고 착했던 아이였다고 기억하는데요. 하지만 할머니가 85살까지 떼쓰기를 미뤄야 했던 건 워낙 똑똑해서가 아니라 받아줄 이가 곁에 없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소피아는 카드놀이에서 질 것 같자 카드를 땅에 던지고 할머니가 책만 본다고 투정을 부리다가 알 수 없는 외로움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놓고 결국 할머니 곁에서 푹 잠이 들었을 어느 여름밤의 풍경을 그려봅니다. 우리가 떼쓰는 나이가 되었던 그때 곁에 있어 주었던 나직한 목소리를 떠올리면서요. 여기는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설원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설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설원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02년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은빛 지렁이가 당선되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2009년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이별 5번이 당선되셨습니다. 출간된 작품으로 장편소설 이별 5번, 나의 요리사 마은숙, 소설집 은빛 지렁이가 있고요. 제12회 창비 장편소설상을 수상한 내게는 홍시뿐이야를 최근에 출간하셨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에 대한 어떤 그 기쁨보다 한 학기 동안 좀 다른 환경 속에 있어서 네. 이제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네. 원격 강의라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이상하게 이제 6개월 동안 내내 긴장감을 갖고 살았어요. 처음 그래서, 해보는 것이어서.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코로나와 제가 공범이 된 듯한 이게 제 탓은 아닌데 네. 마치 저 때문에 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듯한 그래서 무한한 책임감을 태어나서 이렇게 책임감을 느껴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인간에 대해서 책임감을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뭐 매주마다 그렇게 긴장감을 갖고 살아서 글쎄요 책이 나왔다.
거기까지만 있었고 책에 대한 네, 생각을 기쁨을 또 이제 혼자 이제부터는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과. 이게 낭독회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 없는 네. 상황이 되어버려서 더 독자를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실감하기는 힘들. 네, 그래서 그럴 이 수도 시간이 참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에요. 네, 아유, 네. 좋은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오늘. 창비 장편 소설상 수상작인 내기는 홍시뿐이야. 이 책이 지난 3월에 나온 거죠. 네. 네, 수상 소식은 지난해에 들으신 거고요. 네, 지난해 4월에요. 책이 꽤 이제 시간이 있다가 네. 나온 경우네요. 책으로 나온 걸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책을 봤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이 네가 이제는 네 길을 찾아갔구나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책을 소설을 쓰는데 거의 한 4년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무슨 뭐 큰 대작을 쓰려고 치밀하게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작품에 몰입을 한 게 아니었고 정말 많이 뒤집었어요. 쓰시면서? 그래서 뭐 처음에 썼던 초고에서 또 뭐가 안 돼서 단편 2-3개를 합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원래는 이 주인공이 30대 중반 여자였어요. 그래요? 그런 캐릭터를 또 설정하다가 또 그게 안 돼서 뭔가 이렇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그 주제라고 하죠. 거기에 이 그릇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그 이혼 위기에 있는 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끝에 순간 뭐가 딱 떠오른 이제 인물이 이른 아란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선택을 했는데 캐릭터가 바뀌면 특히 장편이기 때문에 원래는 30대 중반이었는데 고등학교 중퇴를 한 자퇴를 한 이 친구를 하려면 거의 뭐 다 바뀌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네. 장편인데 근데 이상하게 거의 보름도 안 걸려서 이 소설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홍씨에 대한 집착이 있어서 다른 작품들은 그냥 그 컴퓨터에 그냥 자고 있는 애들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홍씨 너는 네가 갈 길을 내가 가는지 내가 보고 내가 이거 소설가를 그만두겠다 하는 괜히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집요하게 얘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창비에서 연락을 받는 순간 그냥 정말 시원섭섭했어요. 홀가분하면서 네가 드디어 이제 네 갈 길을 이제 씹 가는구나. 잘 살아. 이렇게 그런 기분으로 보냈어요. 떠나보내는 느낌이네요. 네. 되게 긴 시간에 걸쳐서 아란이를 만나셨구나. 네. 네. 방금 이제 저희가 얘기한 주인공 아란이가 18살이에요. 네. 아란이는 당분간 떨어져 지내자는 어머니의 통보를 받고 어머니에게 빚을 졌던 또아 아저씨네 집으로 들어가지만 아저씨네도 파산하게 되어서 나가달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소설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책 뒤에 실려있는 작가 인터뷰를 보면 부모들의 파산 선고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어떻게 쓰시게 된 이야기인지. 저는 이제 좀 뭐랄까요. 안타깝다고 할까? 이제 반응이 독자들의 그 안타깝다는 의미는 뭐냐면 모두가 아란이에게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아란이 주인공이니까 불쌍하다. 엄마도 없이 그리고 그 얘를 놓고 간 엄마는 그냥 나쁜 여자로 딱 인식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유일하게 어떤 그 독자 한 분이 이거는 아란이의 성장기가 아니라 어른들의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참 공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자라난 제 환경에도 영향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군산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를 마쳤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군산 여자들이 생활력이 강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보면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 집도 그렇고 엄마들이 생활력이 강하고 엄마들이 일을 하거나 되게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는 가장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 엄마도 물론 그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억척스럽고 생활력이 강하고 그들이 항상 좌절하는 것은 결국 돈 때문이고 거의 뭐 장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어느 순간 내가 이제 어떤 돈의 노예 같은 어떤 그런 처지가 돼서 너무 힘겨울 때 정말 파산을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고 한번 그 부모들을 파산을 한번 시켜주고 그냥 그들이 그냥 떠나서 어디를 1년이 됐든 뭐 몇 개월이 됐든 그래서 한번 그 부모들에게 파산 선고를 정말 그들의 어떤 근데 하고 싶어도 내가 엄마이고 아버지이고 또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 현실에 주저앉고 살고 하는 책임감 인물들이 때문에. 많이 있어서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런 환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작품에 좀 많이 투영이 된 것 같아요. 부모에게 자유를 주고 예. 싶은 마음. 그런 과정으로 아란이의 이제 홀로서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란이가 23번 버스 종점에 집을 구하게 되는데요. 이 집이 좀 기묘한 집이에요. 네. 되게 독특한 집인데 책에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닮아가기 마련이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심사위원이시기도 했던 윤성희 작가님이 쓰신 작가님 인터뷰에 보면 이 문장을 언급하시면서 아란이가 자기가 살고 있는 방을 닮지 않으려는 성장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적으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말에 좀 공감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내가 살고 있는 방을 닮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아란이에게 그런 에너지를 좀 주고 싶었어요. 어떤 방이 됐든 그 방에서 이제 견뎌내는 그 아란이에게서 사실은 제가 항상 이렇게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할 때도 공간은 제2의 등장인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여기에서 좀 기묘한 집이라고 했던 이 공간은 실제 제가 살았던 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20대 때 대학 졸업하고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집 계약을 하면 한 1년, 2년 계약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한 곳에서 이렇게 그걸 즐겼던 것 같아요. 그 집이 좋아도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이 끝나면 또 다시 다른 집을 찾아서 다른 공간을 또 찾아서 또 거기에서 그 동네 또 그 주변 이웃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간을 자주 바꿔보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근무했던 그 바로 가까이에 백화점이 있었고 백화점에서 버스를 타면 그 버스 종점이 이 집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너무 편하다. 직장과 내 집이 타면 그냥 잠원되니까 종점까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던 게 그대로 묘사를 한 것이고요. 그때 여기 살았던 그 가족은 지금은 좀 비극적인 가족이지만 되게 다복한 가족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엄마, 아빠, 여기 이제 자매 경희하고 자매처럼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자상하게 딸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주고 로빈슨 크루소처럼 해주고 그 엄마는 참 살만한 집인데도 아침마다 야구르트 배달을 하고 참 행복하게 사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은 싹 빼고 공간만 해서 언제는 그때는 저도 이제 소설을 나도 한번 이제 언제든 써봐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내가 만약에 나중에 소설을 쓰면 내가 이 공간은 반드시 살려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에 이 공간이 그동안 소설을 쓰면서 여기저기 뭐 많이 이 공간을 이렇게 이제 들여놓을 작품이 있었는데 이 작품에 다른 데는 아니고 이 작품에 이게 또 이제 아란이랑 공합이 맞았군. 네,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주인공은 네. 공간. 네.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궁금하신 분은 책을. 내게는 홍시뿐이야를 사서 읽으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책에는 고고 치킨집 사장인 치킨홍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되게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다른 남동생인 양보와 그 첸이라는 아이를 혼자 돌보면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40대 싱글 여성인데요. 이 파산 선고를 한 부모들과는 약간 대비가 되는 인물이에요. 네. 이 치킨홍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래서 뭐 치킨홍은 가장 살아있는 인물이라고 읽으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고향이 참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가장 큰 꿈이 빨리 고향을 탈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나는 대학을 떨어져도 여기는 갈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품고 그냥 고향은 그냥 부모님이 계신 곳이고 이제 제가 이제 소설가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면서 뭐 수입도 없고 뭐 이러니까 가장 큰 효도는 내가 얼굴을 자주 자식으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거의 뭐 고향을 떠나고도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이제 고향을 내려가곤 했었는데 그건 의무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과 뭐 이렇게 터미널만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무관심한 고향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40대 그때가 뭐 한 2년 전이죠. 어느 날 이제 그날도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군산을 가는데 운전기사분이
이제 오던 그 도로를 거치지 않고 그때 차도 밀리지도 않았는데 중앙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 기사분이. 근데 그 군산에서의 중앙로면 말 그대로 중앙로예요. 중앙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안에 저 고등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야말로 생기 그 자체였어요. 그 중앙로가 활기차고 뭐 경기도 좋았고 또 거기서 항상 뭐 심포오리만두 있어서 막 끝나고 나면 쫄면도 먹고 막 이제 약간 서울의 명동 같은 느낌. 네, 막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한 2, 3년 전에 그 운전기사분이 이렇게 이제 그 중앙로를 통해서 오는데 야, 그 화려했던 중앙로가 거의 뭐 한마디로 유령도시가 된 거예요. 뭐 거의 뭐 문을 닫고 이제 신시가지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그 도시가 너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군산이 GM대운이 현대니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문을 닫고 해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군산은 안 좋은 일로 보도가 많이 돼요. 무슨 살인 사건 일어나고 고용 위기 지역이고 내 고향이 그런 데인 거예요. 그래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선포를 할 때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내가 내 어떤 중고등학교에 그 기운이 있었던 이곳이 나를 이렇게 키워준 이 중앙로가 거의 뭐 폐가 정도가 돼가지고 정말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생명체로 뭔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곧 죽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들을 그때서야 제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한 도시 언젠간 이 도시가 우리 지도상에서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요즘 뭐 신문 보니까 그런 말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제 곧 없어질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고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이 시름시름 죽어가는 이 도시를 내 소설 속에 좀 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는 여기를 내려와야 되지 않겠나. 그게 나일 수도 있고 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처럼 저는 사실 서울이 좀 상투적이거든요. 이제는 예전에는 90년대 때는 막 서울을 올라가야 되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방 여행을 하다 보면 뭐 굳이 서울이야 할 이유가 없어서 그게 나아가 될 수도 있겠고 치킨농 같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와서 활기를 좀 불어넣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치킨농이라는 인물을 만들게 됐어요. 공간에 대한 애착이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네, 하네요. 네. 네. 그러면 이 책을 이제 소개할 때 네. 엄마를 찾아서 모티브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모티브보다는 그래서 이거를 대한가족으로 전 염두에서 주고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대한가족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한가족보다는 그러니까 그 뒤에 작가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보신 거죠. 공간이나 아니면 이제 정말 어떤 그 위기에 봉착한 인물이 그걸 견뎌내는 거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지.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작가에 따라서는 대한 가족을 형성하는 걸로 마지막 부분이 저는 이제 어떤 공간 또 깊이 들어가면 내 어떤 도시에 죽어가는 도시를 좀 살려보려는 작은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모여 사는 그 느낌. 네. 네. 소설을 또 다르게 보게 되는 것 네. 같아요. 지금 또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소설에는 또 이제 베트남과 한국 동화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베트남 동화 엄마를 찾아서에서는 아이들이 호랑이 부인이나 독수리의 도움을 받는데 우리나라 동화인 해와 달과 오누이 같은 경우는 아무도 남매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 닮은 듯하면서도 다른 동화를 등장시키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그 동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동화하고 동시가 나오죠. 그 동시는 말하자면 제가 말하려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설을 쓸 때도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어느 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더라고요. 소설이. 그죠? 어느 네. 날 나에게 그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일은 거의 심리적인 거가 많고 정말 사건 사고일 경우도 있고 이 무슨 일을 어떻게 주인공이 극복해 나가는가 뭐 이런 거를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한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아란이가 여기 이제 이 우리나라 한국 동화는 이겨낸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누구 도움 없이. 근데 베트남 동화는 정말 많이 도와줘요.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 호랑이도 도와주고 호랑이 엄마도 부인도 도와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딱 어떤
큰 시련에 앞선 그 아란이가 이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나를 믿고 그죠? 나를 믿고 누구 믿을 것도 없고 나 스스로를 믿고 이 위기를 그냥 이겨내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주제 그리고 이제 그 동시도 뭐 그런 의미죠. 그쵸. 이제 그죠? 뭐 이제 길들여지기는 싫다. 뭐 그것도 되게 이제 초고 이거 교정 볼 때 같이 이렇게 한 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누가 그 시를 동시를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게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때가 있나 봐요. 원래는 없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이렇게 책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동시를 단톡방에 누가 딱 올렸는데, 이게 그냥 내가 얘기하려는 동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에 집어넣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길들여지지 않겠고, 내 스스로 날아다니면서 살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주제 차원에서 동화책은 제가 좀 활용을 한. 네. 그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네. 그냥 지나갈 텐데 그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시를 네. 보고 네. 이제 길러지는 것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볼품이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도 자기를 기리지 못하게 하겠대요. 자기 혼자 잘하겠다고. 네. 이렇게 이제 아란이가 자신에게 다짐처럼 하는, 저도 이게 되게 아란이와 잘 어울리는 문장이고 이 책의 주제 같다. 네. 그러니까 엄마를 찾아서가 아니고 모티브가 네. 있다면 네. 이 문장이겠구나라고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아, 네. 그렇다고 작가님께서 확인해 주시니까 또 좋네요. 제목에도 등장하는 홍시도 네. 이 글에서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예요. 네. 홍시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홍시는 제가 제일 이제 감을 제일 좋아해요. 홍시, 뭐 단감도. 단감, 뭐 또 곡감. 뭐가 곡감, 아무튼 감은 다 좋아해요. 근데 이것도 그냥 뭐 처음부터 홍시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었고 여기에 나오면 아란이가 이렇게 TV 그 내 고향 6시예요. 그 프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홍시 얘기하는 그 대목이 있거든요. 그거를 실제로 보면서 저 홍시 나중에 써먹어야지 그거 한 거예요. 큰 그냥, 의미는 없어요. 네, 작가님께서 홍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엄마가 어떤 인물이 뭐 이렇게 무덤덤하게 뭘 먹을 때 사과는 깎아야 되잖아요. 바나나는 까야 되고. 맞아. 근데 홍시는 그냥 후떡후떡 먹으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홍시가 먹기도 편해요. 네. 이게 이가 아프거나 뭐 그런 분들도 먹기가 편하고 딱딱한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뭔가 좀 홍시를 치면 내게는 홍시뿐이야 홍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 트롯 나훈아 홍시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중요하기도 한데. 홍시 치면 다 그 홍시만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제목을 지을 때 고심하는 부분도 있죠. 네. 정말 이제 작가님의 이제 삶과 이야기가 소설에 많이 들어갔다는 느낌이에요. 군산도 그렇고, 네. 홍시도 그렇고. 좀 되게 귀엽네요. 또 홍시가 귀엽게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처음에는 뭐 30대 여성도 네. 생각하고 그랬는데 바뀌었다 많이 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8살 화자를 1인칭으로 쓰는 것 어떠셨어요? 작가라서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제가 또 했죠. 그게 뭐냐면요. 이상하게 얘가 끌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자퇴를 한 학생이. 그래야 30대 중반이면 어느 날 부모가 파산 선고를 했어요. 그럼 30대 중반이면 뭐 다 컸는데 파산 신고를 하면 뭐 했어요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좀 강하게 주제를 부각시키려면 그거를 막 어떻게 이 일은 더 이렇게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캐릭터가 그래서 했는데 이제 고등학생으로 딱 했는데 고등학생으로 하려니 걔네들의 일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고등학생이 이거를 보면 이 거짓말 이거 하면 안 되잖아요. 쓰는 말부터가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해서 그냥 자퇴를 시킨 거예요. 어떡해. 자퇴를 네. 시켜버려. 아니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얘네들 말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맞아. 내가 취재도 해야 되고 학교 생활도 알아야 되고 같이 해봐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자퇴를 시켜. 생각 있는 애처럼 시키고 잘못하다가는 무슨 고등학생이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성장을 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문예반. 막 책을 많이 읽고 선생님이 글 잘 쓴다고 했고 그런 식으로 해야 얘는 원래 책도 많이 읽고 글을 쓰는 애니까 선생님이
글 써서 대학도 가라고 할 정도 애니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지. 누가 어떤 독자가 야 고등학생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말이 돼 있을 때 이거 글 쓰는 애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걸 다 피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계산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되게 18살 하자를 쓰시면서 네. 되게 신났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어려웠던 점이라던가 이런 거 있을까요? 이제 그 심리 묘사하는 거죠. 아무래도 18살에 아무리 얘가 글을 쓴다 해도 글을 쓴다고 해도 그 얘네만의 정서가 있을 건데 너무 어른스러워 보이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런 캐릭터를 한 소설이나 그렇다면 읽어보고 이제 해서 이제 아무튼 그런 처음으로 이런 캐릭터를 써봤는데 뭐 그러면서도 이제는 혼자 떠도는 애니까 뭐 그냥 뭐 그렇게 그리고 네. 어른스러운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늙은이처럼 네, 있고 18살이 그렇게 아이도 아니에요. 네. 그쵸. 이제 성인을 코앞에 맞아요. 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리게만 보는 거 아닌가. 이미 성인에 가까운. 저도 그래서 그래요. 이미 다 이제 성인에 갖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물론 이제 엄마의 행위를 얘기만 하면 이런 엄마가 어딨어 하지만 18인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학생들을 좀 이렇게 보면 정말 생활력 강하고 우리는 그냥 뭐 젊은 친구들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좋은 일자리만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좀 철이 없는 취각들도 있는데 실제 있게 겪어보면 너무 자기 돈 자기가 벌어서 쓰고 그쵸. 뭐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인데 좀 있으면 이제 대학교 20살인데 그래서 뭐 이 정도는 그래서 생각했던 것 같고 맞아. 어른보다 훨씬 네. 어른다운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저도 많다고 생각을 네. 해서 되게 또 공감이 됩니다. 작가의 말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 2002년 데뷔 이후에 청탁이 오지 않아서 최소한의 경제 생활을 하면서 매일 20매씩 소설을 쓰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실 수 있었는지. 근데 그때 이제 그 작가 인터뷰를 보니까 야 어떻게 달리 보면 야 이 여자 정말 재미없는 여자다. 어떻게 독서실에 처박혀갖고 도서실에 이렇게 몇 년을 이러고 있냐 이렇게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은 이제 최소한의 경제 생활 그러니까 집 가까이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잡았어요. 학원. 집에서 걸어서 몇 걸음 안 되는 아파트 근처에 해서 그게 한 일주일에 2번만 나갔으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배운 이제 저를 지도해준 선생님이 워낙 독서광이고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 물어봐요 저한테 네 이 책 읽었나? 경상도 분이에요. 아니요. 이거 네 책 읽었어? 저는 계속 아니요 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뭐 그 독서를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선생님 자체가 매일 원고 20매씩을 쓰셨어요. 지금 이제 작가 이제 분이신데 매일 20매씩을 쓰니까 선생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또 뭐 제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없고 너무 이제 소설이 뭐 형편이 없다 뭐 등단작이 해서 등단을 하고 두 번째 작품을 이제 그 선생님한테 보여줬더니 온갖 욕을 다 먹었어요. 온갖 욕을 다 먹으면서 이렇게 할 거면 뭐 군산 내려가가지고 뭐 된장에다 두부 넣고 끓여서 뭐 먹고 살아라 뭐 내가 동백꽃 피면 내려갈게 이래가면서 공부도 안 하고 무슨 이게 뭐 흥분을 하게 되네요. 그때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참 즐거워서 한 것 같아요. 즐거워서 했고 또 어느 한 번 제가 지금 학생들한테도 그래요. 발을 빼려면 빨리 빼라. 여기에 한번 발을 들여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못 뺀다. 그쵸. 여기서 지금 했는데 나한테 한마디 들어오면 얼른 빨리 빼. 그래야지 뭐 이게 한 1년 정도만 그게 시간이 가도 너는 이제 언젠가는 하게 될 거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제 자꾸 시간이 견디다 보니까 뭐 이렇게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이제 그만해야지. 이제 공모전도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이제 공모전에 이제 오늘이 이제 이번이 끝났다고서는 끝내놓고 있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침대에 누워 있으면은 그 제목을 뭐라고 하지?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어. 이름은 어떻게 하지? 길 가다가 저거 상징으로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떠오르니까 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이미 마음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재밌고. 그쵸. 그래서 맞아. 어떻게 나도 모르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한 7년 동안 아파트 안에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읽고 이렇게 어느 날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서관에 나막 저밖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전화해서 너무나 딱하다는 음성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날도 그러고 있냐고 얘기를 했는데 왜 난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가장 너무 좋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근데 그때 좀 많이 훈련이 된 것 같고 지금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하루에 20매가 뭐예요. 2장도 못 쓰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그 이제 인터뷰에도 이제 근육이 그때 다 생긴 것 같고 또 이제 재밌고 그렇죠. 맞아요. 꾸준히 뭔가를 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가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네, 것 같아요. 네. 그 시절에 네. 내가 네. 그런 시절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소설에는 소설의 말미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번 북극곰 축제는 내 몫의 모험이 아니었던 것이다. 인간이 100년을 산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어느 시기마다 형태나 깊이가 다른 모험을 겪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 주듯 그 모험도 어떤 특별한 존재가 각자의 손에 쥐어주지 않을까? 작가님께 이런 경험이 있다면 모험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창하게 뭐 모험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삶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는 그래서 크고 작은 그게 뭐 크기에 따라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그거를 뭐 모험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좀 여기까지 살아보니까 이렇게 기분 좋은 모험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돌풀이처럼 걸려 넘어지고 그게 그 상처가 되는 것이고 그런 모험들이 많아서 뭐 지금도 이렇게 되뇌어 보면 거의 뭐 대부분이 그런 거였죠. 그러면서 또 이제 나 스스로를 또 내성을 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나를 믿고 또 아란이처럼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맞아. 그래서 이런 모험은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상처가 많고 컴플렉스 있는 사람이 글을 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게 참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집에 어떤 제가 그런 어떤 불행한 일들 또 어떤 또 넘어지고 이런 걸 겪으면 나중에 이거 소설로 써먹어야지. 그런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생각을 하면 진짜로 그게 위안이 되고 나중에 꼭 써먹어. 그러면 정말 실감나는 그 서사가 펼쳐지고 해서 이것도 이제 뭐 좀 약간 작은 주제 메시지 뭐 그런.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다면? 앞으로 이제 지금 장편을 쓰다만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학교 일 때문에 이제 그때는 방학을 했으니까 이번 방학 때는 정말 책을 나쁜 습관이 하나가 생겼어요. 책을 주문을 엄청 해요. 근데 안 읽어요. 모두가 그러지 않나요? 그래요? 그런가요? 모두가 그런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는데 너무 위안이 됐어요. 여기 온 게 오늘 쌓아놓고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고 일단 사서 놔뒀다가 눈에 보이면 읽는 거.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쓰다만 장편 그거 좀 이제 마무리 짓고 정말 이제 돌아가서 또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초심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독서실에 있었을 때처럼 하루에 이제 20매씩 방학 동안에 꾸준히 한번 써봐야 되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다음 장편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코너를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작품에서 골라오신 문장을 직접 낭독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어느 부분 낭독해 주실 건가요? 이제 홍시 그 경희 엄마가 이제 반쯤 정신이 어떻게 돼서 막 딸 이름 부르면서 가고 이제 그 마당에 그 동생이 울고 있고 그러면서 얘가 이제 홍시에 대한 상징이 이제 좀 살아나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러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비좁고 컴컴한 주방을 거쳐 방으로 들어가자 달달한 냄새가 풍겨온다. 방 안을 둘러본다. 그건 붉은 알전구 같은 홍시들이 소쿠리 안에서 풍기는 냄새였다. 시장이나 마트를 둘러보다가 홍시가 눈에 띄면 나도 모르게 발길이 머물곤 했다. 잘 먹지도 않는 홍시를 습관처럼 샀는데 어느새 소쿠리 한가득이다. 이걸 다 언제 먹는담? 달달한 냄새는 홍시가 터져서 풍긴 거였다. 사오는 대로 소쿠리에 넣다 보니 또 오래되니까 살갗이 터진 것처럼 문드러졌다. 홍시를 하나씩 방바닥에 내놓고 5개씩 줄을 맞춘다. 홍시는 총 27개다.
홍시들이 정사각형의 집에 모였다. 와글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일부러 또는 무심코 샀던 홍시 27개. 100개를 채워볼까? 200개도 좋지. 그럼 나는 홍시라는 살겠네. 홍시라도 괜찮아. 내게는 홍시뿐이야. 감사합니다. 홍시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글이었어요. 이 부분 낭독해 주신 이유라면 네. 홍시에 대한 사랑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네. 작가들이 최근에 꽂힌 음악이나 영화, 음식 얘기해 주시는 건데요. 네. 요즘 가장 좋아하시는 거. 저는 이제 책의 장르가 좀 바뀌었어요. 에세이를 좀 많이 읽게 돼요. 네. 언제부턴지 에세이를 좀 많이 읽게 되는 그게 좀 바뀌었고 또 하나 꽂힌 것은 식물을 키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의 이제 시작은 이제 김선우 시인의 네. 거기 무꽃이라는 시를 이제 보게 됐는데 저는 무가 꽃을 피우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시를 보고 마트에서 무를 사다가 끝에 있잖아요. 끝에 그걸 똑 잘라서 이렇게 물에 담궈놨더니 그게 거기서 정말 파릇파릇하게 뭐가 돋아나더니 꽃이 보라색 꽃이 막 피는 거예요. 무의 꽃은 꼭 해보세요. 보라색이군요. 네. 그래서 그 4월 달에 그 무꽃이 피고 이 방송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 또 행운의 꽃, 무꽃이 행운의 무꽃. 꽃이. 그래서 그때부터 식물 키우는 거에 재미가 들어서 하나둘씩 여기 보면 녹비단이 나와요. 네. 녹비단도 그렇고 뭐 꽃기린도 그렇고 조그만 화분을 키우게 됐는데 정말 얘들이 제가 지방에 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은데 지방에서 갔다 오면 얘들이 진짜 그야말로 존재감이 있어요. 부쩍 커 있고 다양한 목소리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올해도 신춘문예 그 작품이 있던데요.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화분에 아버지 맞아요. 그쪽 네. 아버지가 나무가 되는 빨간 거. 열매인가? 맞아요. 빨간 네. 열매. 그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 그런 판타지가 좀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키우면서 정말 여기다가 뭐를 심으면 이게 정말 사람이 얘가 내 친구일 수도 있겠고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물이 주는 위안과 걔네들은 그 존재감 그런 것이 제가 강아지도 되게 좋아하는데 걔네들 못지않게 그래서 요즘 그 식물들과 푹 빠져 있고 아침에 오면서 나 갔다 올게 그러고 왔어요. 제가 혼자 가는데 갔다 올게 막 인사하고 잘하고 오셨군. 올게. 오늘 가서 또 말 네, 거시겠네요. 하고 왔어. 네. 작가님께서는 요즘 식물과 사랑에 빠지고 계시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네. 청취자분들한테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네. 제가 책을 참, 냈는데, 좀 그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아까 제가 이제 소설을 쓸 때 어느 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소설의 주제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그건데, 그냥 이 아란이가 겪은 그 일, 그거를 이제 참 여기서 좀 지혜롭게 이제 버텨가고 견뎌가는데, 독자분들도 살다가 이런 일 많으실 거예요. 그죠? 돌뿌리에 걸리는 일이 그럴 때 자기 자신을 믿고 그럼 나를 믿으려면 나를 막 단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홍시 하나씩 드시고 네. 나를 단련시키고 네. 그 자리를 잘 이렇게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홍시를 찾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김설원 작가님 보내드리고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문장의 소리가 2020년 하반기를 맞아 새롭게 코너 하나를 더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름하여 문소음감회. 시인이면서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 분의 시인들을 현직 작가로부터 다양한 사연을 제보받아서 매달 문장의 소리를 통해 한국의 신곡을 발표하는 코너입니다. 저는 이 소식에 상당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음감의 시작에 앞서서 매달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실 세 분의 음유시인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강백수, 정현우, 방수지 시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이렇게까지 꽉 찬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세 분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강백수 시인님은 2008년 시와 세계로 등단하셨고 강백수라는 동일 이름으로 싱어송라이터로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정현우 시인님은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데뷔하셨고요. 시인의 악기상점이라는 이름으로 음악 활동도 병행 중이십니다. 방수진 시인님은 2007년 중앙신인문학상을 받으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시인의 정원이라는 문학 어쿠스틱 밴드의 리더를 맡고 계십니다. 와, 참 다재다능하신 시인 세 분을 모셨어요. 근황부터 여쭤볼게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강백수 시인님? 네, 저는 올해 3집 앨범이 발매가 되거든요. 네, 3집 앨범을 좀 독특하게 발매하고 있어요. 네. 한 번에 안 내고 앨범을 잘라서 계속 발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오늘 또 신곡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곧 있으면 또 첫 시집이 등단 12년 만에 나오거든요. 네, 축하드려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모로 그렇게 새로운 만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개되는 곡의 제목은 뭐예요? 오늘은 세 곡이 한 번에 나왔는데요. 네, 바다로라는 드라이브 뮤직인데 사실 올 여름쯤 되면 다들 많이 어딘가로 떠나고 있을 걸 예상하고 만들었는데 네. 떠나지 못하는 지금 시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막으로라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좀 느끼실 수 있게 네. 그렇게 했고요. 수평선 로맨스라는 로맨틱한 곡 그리고 꿈속의 꿈이라는 곡 이렇게 세 곡 발매를 했어요. 네. 바캉스 곡 같아요. 네, 약간 바다를 테마로 여름이라서 좀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정현우 시인님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시집도 준비하고 있고 앨범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문학 팟캐스트도 시작해가지고 앞에 네. 있는 강백수랑 같이 네. 그것도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네. 방수진 시인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두 분은 되게 뭔가를 열심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 혼자 약간 노는 것 같아가지고. 직장 생활하시죠? 네. 뭔가 반 직장인, 반 예술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작년에 이제 시집 나오고 좀 바빴고요. 네. 올해는 조용히 창작 활동하면서 두루두루 콘텐츠 쓰면서 그렇게 조금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세 분 다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얘기만 들어봐도 시인이면서 음악이라는 예술도 같이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강백수 시인님. 사실 시를 쓰는 일도 그렇고 음악을 하는 일도 그렇고 처음부터 직업으로 삼으려고 시작한 일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좋아서 하던 건데 어떻게 기회가 닿아서 또 등단을 하게 됐고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미로 하던 것이 일이 커지는 바람에 네, 취미로 했는데 누가 돈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맛 들려가지고 어떻게 직업이 된 것 같아요. 재능이 있으셨던 거죠. 네, 어려서부터 좀 영특했습니다. 네. 정현우 시인님께서는 네, 저는 원래 성악과를 가고 싶어가지고요. 네, 고등학교 때 성악을 전공을 했는데 어머니가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네, 시도 같이 썼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냥 국문과로 가는 게 가서 선생님이나 해라.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성악은 취미로만 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는 국문과로 가게 됐고 그래서 시는 대학교 들어가서 계속 쓰게 됐고 그러다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프로그램 나가게 돼서 예, 거기서 이렇게 발탁이 돼서 네, 기획사에 들어갔다가 가수로 먼저 데뷔를 하게 됐고 예, 그런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시인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약간 왔다 갔다 했었어요. 예. 어머님의 반대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네, 그러니까 예, 아무것도 들리지 않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다. 방수진 시인님께서는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 시 쓰는 거는 처음부터 좀 좋아했었던 거고 음악도 좋아해서 사실 이제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극단 들어가서 노래도 배우고 연기도 배우고 그러고 있었다가 사실 뮤지컬 배우로 뭔가 이렇게 대성하지를 못하고 거기서 약간 전향해서 연극으로 빠져서 조금 하다가 그 마음이 이제 이루지 못한 게 계속 남아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시를 쓰면서 그냥 내 음악을 조금 하면서 이 음악에 대한 걸 좀 풀어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병행해 온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재능 부자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부러운 마음이 큽니다. 세 분의 음악 세계가 일단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서 각자 하고 계신 음악 스타일과 음악 세계의 특징 같은 것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강백수 시인님부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밴드 음악이고요.
네, 강백수 밴드라는 제 하수인들과 함께 네, 밴드 사운드를 내고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약간 대한민국 남자의 흔한 성격을 많이 닮았는데요. 왜 남자애들끼리 술 먹으면서 얘기하면은 슬픈 일 있을 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할 때 좀 진지하게 얘기하거든요. 무뚝뚝해가지고 네. 네,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 건진 이야기들을요. 그냥 슬픈 이야기지만 담담하게 그리고 괜히 재밌는 얘기하면서 진지한 척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아, 네. 정현우 시인님께서는 아,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아무래도 성악을 했다 보니까 근데 그 가요를 또 성악처럼 부르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다를 또 창법이. 네, 그래서 약간 그걸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크로스오버로 파페라 이지만 또 가요 같지만 또 파페라 같은 약간 중간의 경계에서 있는 그런 음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방수진 시인님께서는 저는 사실 이제 그 홍대 인디씬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음악을 조금씩 하다가 보고 느낀 게 노래는 좋긴 한데 뭔가 약간 대중적으로 다가가기가 약간 애매한 지점들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음악을 하게 되면 뭐 문학적인 느낌도 내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대중적인 느낌을 내는 그런 걸 좀 추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시인의 정원이라고 하는 문학 어쿠스틱 밴드도 그래서 제가 기타리스트면서도 같이 저랑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잔잔이라고 하는 이제 그 싱어송라이터를 합류시켜서 남녀 혼성의 이제 목소리를 가지면서 뭔가 대중적으로 더 다가갈 수 있는 노래 그런 거를 좀 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스타일이 다 다르세요. 그쵸?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 분과 함께할 코너 이름이 문소음감회예요. 듣기로는 문장의 소리 제작진에서 오랫동안 염두에 두고 있었던 아이디어였다고 했는데 세 분은 이 제안을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떠셨어요, 강백수 씨님? 일단 다른 창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노래를 만든다는 게 선뜻 너무 재밌겠다 이렇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만들기에 따라서 그분한테 결례를 저지르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점점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거를 좀 좁힐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약간 그런 긴장감 반, 기대감 반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현우 시인님께서는 네. 사실 제가 여기 문소음감회까지 오기 전까지는 작가로 있었거든요. 문장의 소리. 네. 제가 그때 1년 전에 사실 이거를 기획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가더라도 또 이렇게 문소음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제안이 있으셨고 그래서 이거 시나 소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게 되면 어쨌든 이제 저희가 문학을 소비하는 계층들이 하는 사람들만 보통 하게 되니까 그걸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음악을 그 도구로 한번 사용해보자. 그렇지만 좀 더 너무 어렵지는 않게 그리고 너무 쉽지는 않게 또 깊이는 있으면서 그렇게 중간 정도의 뭔가 경계를 가져가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진짜 됐어요. 오래된 계획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알게 됐네요. 방수진 시인님은 저는 사실 조금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인의 정원 활동했을 때는 거의 제가 쓴 시를 가지고 음악을 많이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재료 자체가 다른 누군가로부터 오거나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왔을 때는 또 어떻게 내 창작물이 달라질까라는 그런 기대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작품을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좋은 기획이고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락 오시자마자 덜컥 잡았죠. 네. 점점 말씀을 들으니까 더 기대감이 막 솟아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현우 시인은 저희 문장의 소리 전 스텝이었고 방수진 시인님께서는 문장의 소리 형 구성 작가이시고 강백수 시인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타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진행자로. 세 분 다 호스트로 게스트를 맞이하시는 역할을 하시다가 이렇게 게스트가 돼서 이 자리에 앉으시면 어떠세요? 이 게스트의 자리. 네, 저는 타방송에서 게스트도 고정으로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언제든지 호스트든 게스트든 들어만 오면은 뛰쳐나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다지 낯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좀 불러주시면은 언제든지 달려옵니다. 네. 네. 홍 반장님 같으세요.
정현우 시인님. 근데 저는 아무래도 라디오 작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작가로서 뭔가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작년부터 뭔가 이런 패널도 가끔씩 가고 그러면서 이제 안에 들어와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른데 작가로 있을 때가 편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글로 얘기하는 게 좀 편한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딱 맞는 옷을 입고 계시는 건 느낌. 방수진 시인님께서는 네. 저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진짜 이제는 좀 게스트들 오시면 잘해야겠다. 이 생각보다 너무 뭔가 답답하고 뭔가 되게 큰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여기에서 30분, 40분, 1시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좀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다 같이 있으니까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랑 혼자 만약에 최진영 작가님이랑 했었다면은 아마 좀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너무 말씀들을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든든하고 저는 그냥 진행만 하겠습니다. 진행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사연을 가지고 음악을 만든다라는 컨셉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작업을 하실 때 염두에 두고 계신 작업 방식이나 뭐 방향 이런 게 있으면 살짝 오픈해 주실 수 있나요, 강백수 시인님? 저는 보통 노래를 만들 때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통해서 소재를 많이 찾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맡게 되면은 이제 저한테 전달될 사연들을 보내주신 분과 술 한잔 하면서 얘기 나눈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던지듯이 그냥 노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네. 정현우 시인님께서는 근데 저는 일단은 제목을 먼저 살리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그 원작에 있는 시나 소설은 거의 안 갖다 쓰고 그 감정선만 가지고서 노래를 만드는 편이에요. 네. 뭔가 원작과 제가 만들었던 가사를 좀 비교해 볼 수 있게끔 약간 그런 게 약간 목표? 네. 감정선만 가지고 방수진 시인님께서는 저는 어떤 재료가 있으면 그 사연이든 뭐든 재료로 내가 느끼는 어떤 그림? 뭉게구름처럼 이렇게 약간 그려지는 그런 그림을 먼저 떠올린 다음에 그 그림에서 좀 느껴지는 멜로디 라인을 좀 따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올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그것에 가깝게 내가 느껴보려고 하는 걸 먼저 할 것 같아요. 어떤 시작점, 어떤 마음에서 이게 시작이 됐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많이 둘 것 같아요. 시인님께서 딱 느낌이 오는 그 어떤 느낌으로 이 사연을 했는지 그거를 제 식으로 최대한 가까이에서 느껴보는 작업이 아마 제일 첫 번째 스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작업 방향도 모두 다르세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세 분은 일단 다들 아시는 사이시잖아요. 서로의 음악도 접해보셨을 테고 서로의 음악을 듣고 느끼셨던 인상이나 이번 음감의 작업을 통해서 기대되는 부분들을 각자 말씀을 해주신다면 강백수 시인님께서 정현우 시인의 음악을 들었을 때 기대되는 면. 네. 그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갑자기 고요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네. 인물의 감정에 갑자기 확 집중을 하게 되면서 소리가 사라지는. 분명히 그 현우 씨의 음악은 음악을 듣고 있는데 침묵과 고요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목소리에 집중을 하게 되기보다는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나의 내면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좀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대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해 주셨는데. 네, 과찬을 했어요.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네. 기대하신 거 아닙니까? 평소에 이런 얘기 안 해주시거든요. 네. 준비하셨네요. 오늘 뭔가 준비한 준비했네. 평소에 준비. 굉장히 인색한데. 그러니까요. 네. 한마디도 안 하고. 오늘 어쨌거나 개업 시간이니까 네. 좋은 날이니만큼 뭐 맛있는 거 사주신 건가요? 네. 뭡니까? 네. 뇌물 이따가 쓰신 건가요? 네. 맛있는 거 사야 돼. 그러면 정현우 시인님이 생각하시는 방수진 시인님의 음악. 저 그러니까 사실 방수진 씨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봤던 선배거든요. 진짜 오래됐네요. 네, 선배기도 해가지고 가요제나 이런 거를 많이 나가는 거 많이 봤어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1등 하는 거예요. 근데 방수진 시인의 음악 색깔이 그러니까 너무 제가 궁금한 게 노래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던 가수들 통틀어가지고 소양 정도는 된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잠깐만요.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나중에 들어봤어요. 책임질 수가 없었어 모릅니다. 언제 들어보셨어요? 이거 그 곡 만드신다고 해가지고 목소리 네. 들어봤어 노래하시는 거. 근데 이게 유튜브에 나오는 그거는 되게 약간
맛보기에 불과하고 그거보다는 한 10배는 잘해요. 네. 모두가 지금 저 이런 식으로 하면 저 밤새야 될 것 같은데요. 저 본업을 다 때려쳐야 될 것 같은데. 노래 진짜 잘합니다. 네. 네. 그러면 방수진 시님이 보시는 강백수 시인의 음악. 네. 강백수 싱어송라이터는 제가 이제 저도 홍대 쪽에서 있었을 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백수와 조씨 활동하셨을 때도 저는 그 흑역사를 알고 계시는 네네네. 왜냐면 제가 조씨 분을 좀 자주 뵀었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 활동하시는데 그 백수가 이 강백수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알게 됐는데 음악을 들었을 때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약간 되게 대책 없는데 매력 있다? 저는 딱 한 이 문장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대책이 없는데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여기서 보여주실 음악도 좀 대책 없는 매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빠져들면 나올 수 없다는 그 매력. 그 대책 없음에서 뭔가 들킨 기분이 확 들었습니다. 네. 네. 세 분의 음악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문소 제작진이 조금 재미난 코너를 마련해 봤는데요. 바로 음감의 예상 문제입니다. 김문장이라는 가상의 소설가가 보내온 사연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 어떤 식으로 곡을 만드실지 예상 답변을 5글자 안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처량한 컨셉으로 만들겠다. 라는 생각이면 가슴이 절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일단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음감의 음유시인 여러분. 저는 소설을 쓰는 김문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단편소설 하다하다 소설가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라는 이름을 달게 되었는데요. 소설을 쓰고 작가라는 호칭을 들으며 이래저래 살다 보니 훌쩍 지나버린 10년. 요즘은 제 정체성에 대해 이런저런 고민이 많이 들어요. 분명 제가 좋아해서 시작한 일인데 소설을 오래 쓰다 보니 세상 물정에는 영 어두워진 것 같고 친구들은 만나서 내가 자기 얘기를 소설로 쓸까봐 만나주지도 않고요. 책으로 나온 제 소설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련해지다가도 소설가로 이렇게 살다 그냥 생을 마감하는 건가 생각하면 뭔가 아쉽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들고요. 그렇다고 소설을 관두기도 그렇고 소설만 쓰자니 우울합니다. 소설가도 사람인데 저 여기서 이런 말 해도 괜찮은 거죠? 어떤 노래라도 좋으니 제 솔직한 마음에 대한 답장을 음감의 세 분의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기다릴게요. 가상의 사연. 눈물 나네요. 그럼 우선 이 사연을 듣고 5글자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백수 시인님부터. 저는 대충 좀 하자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네요. 정현우 시인님. 저는 슬픔의 동공. 시를 쓰셨어. 그러면 대충 좀 하자고 누가 지금 저희 되게 부담 주시는 것 같은데. 방수진 시인님께서는 나도 딱 그래. 정말 가장 공감이 되는데요. 대답을 듣고 나니까 세 분의 음악이 그냥 그렇게 딱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 5글자로 기대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연이라도 각기 다른 뮤지션에게는 다른 의미와 영감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보다 많은 작가분들이 적극적으로 사연 제보를 하실 수 있게 공개 사연자 모집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나는 이런 내용의 사연만큼은 독보적으로 답장해 줄 수 있다. 이런 컨셉의 노래로 답장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있다면 편하게 자기 홍보 시간 드리겠습니다. 강백수 시인님.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작업은 연애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근에 제가 쓴 노래들이 다 좀 약간 이별 노래이거나 아니면 연애와 무관한 내용들이었고요. 제 노래가 여태까지 발표된 게 한 60곡 정도 되는데 그중에 러브송이 한 2곡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다른 분들의 로맨틱한 마음을 좀 빌려서 저도 러브송 좀 써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강백수님의 러브송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현우 시인님.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되게 막 우울하고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울하고 죽고 싶고 약간 이런 마음을 좀 힐링해줄 수 있게끔 약간 뭔가 저의 고요 속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게끔 약간 그런 음악들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네. 한결같이 시인이세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맞아. 왜냐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시나 노래나 둘 중으로 하나로 가는 길 같은 느낌이라서 저한테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나 어떤 소년 옆에 앉아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그냥 말을 들으면서 힐링이 되는 그 느낌. 힐링. 이미 용감이 된 것 같은데요? 임금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방수진 시인님께서는 어떤? 네, 저는 왠지 남한테 얘기하면 좀 부끄러울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되게 고민의 지점. 그런 지점을 조금 제가 받게 된다면은 너만 그런 게 아니다. 나도 딱 그렇다라는 거를 제가 좀 가장 대중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사와 멜로디로 준비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걸 통해서 만든 노래가 아니라 남한테도 들려줄 수 있는 노래? 나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 다 이제 시인분들이시기도 하니까 우리가 문학 얘기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어서 문학 얘기 잠깐 할게요. 이제 세 분 시인님께서는 모두 본인이 스스로 작사뿐 아니라 작곡도 하시는 정말 다재다능 재능 부자들이신데 작곡을 하실 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음악적 영감을 받기도 하시나요? 강백수 시인님. 저는 별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영감을 받지는 않고요. 네. 저는 오히려 문학도 음악도 아닌 것들에서 좀 힌트를 많이 얻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화나 아니면은 뭐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영감의 원천은 일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그 내용 안에서 좀 이야기들을 찾아 나가는 편이에요. 정현우 시인님. 저는 보통 시 쓸 때나 음악을 만들 때는 제가 집 평택인데 평택이 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에 깊은 숲에 들어가면 되게 어두워요. 어둡고 새소리만 들리고 딱 하늘이 다 이제 나뭇잎으로 다 가려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영감이 그렇게 잘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한참 동안 서 있으면은 이제 그런 감정을 갖고 와서 음악을 만들고 또 시를 쓰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공유가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래서 사람이 자연을 벗삼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맨날 첫날 술집에서 소재를 얻어가는데 여기는 숲에서. 네, 숲에서 하니까. 근데 정현우 씨는 밖을 안 나와요. 평택에만 있어요. 자연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거미였거든요. 거미. 거미? 예, 거미는 이제 같은 주변 왔다 갔다 하니까. 제발 좀 나오라고. 근데 안 나와요. 진짜. 막 기대됩니다. 어떤 음악을 들려주실지. 방수진 시인님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영감을 시를 쓰려고 하다가 시가 되지 않은 것들이 노래로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 작품을 좀 다시 다듬거나 퇴고하는 과정에서 약간 음악적인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으면 그러면 그게 그쪽으로 옮겨가서 또 되게 멜로디랑 많이 맞아떨어질 때가 있고 시를 쓰려고 딱 펜을 잡았는데 시가 안 되고 그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노래다라고 생각했을 때 전향해서 이제 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시가 노래가 되기도 하고. 제 노래가 시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시 자체에서도 노래가 갑자기 나올 때도 있고 중간에 안 된 것들이 그렇게 될 때도 있고. 네, 좀 저는 약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부럽네요. 그런 것은 부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분이 앞으로 들려주실 노래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음감회를 청취하실 문정의 소리 시청자분들에게 각오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강백수 시인님. 네, 사실 그런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교양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잠시 흥청망청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편안한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정인호 시인님. 네. 저는 문학이 가지고 있는 슬픔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 네. 되게 일관적이야. 네. 일관적이야. 방수진 시인님 네. 어떠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개막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음감의 개막식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처음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기획 코너 문서음감회 대망의 첫 주자는 강백수 시인입니다. 네. 강백수 시인과 그에게 사연을 픽 당한 작가는 누구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아,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강백수 시인님부터. 일단 3명의 이 뮤지션이 다 색깔이 정말 그 극명하게 달라서 서로 막 비교가 되거나 경쟁을 해야 하거나 이럴 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훨씬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졌고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입맛 따라 골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정현우 시인님. 저는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거 응감회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기획하고 하는데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보여줘야 되지? 했다가 이제 또 2명의 뮤지션들이 또 오고 같이 붙고 하니까 더 기운이 나고 또 이제 뭔가 고향에 온 것처럼 아, 뭔가 여기 이제 앉아가지고 거미줄 이제 제대로 풀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네. 네. 방수진 시인님은 아, 네. 강백수 씨는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겠다 그랬는데 저는 반대로 약간 경쟁 의식? 그래, 한번 잘해보자.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재밌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재밌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맞아요. 색깔들이 한꺼번에 모였을 때. 네. 아,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DJ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